안녕하세요. 스벤 브링크만의 불안한 날들을 위한 철학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만성 불안의 원인을 진단하고 철학을 처방전으로 건넵니다. 긴 인생을 지치지 않고 흥미롭게 항해하길 원한다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건네는 7가지 삶의 지혜를 만나보세요. 불안한 날들을 위한 철학. 1장.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 자아 중독 끊어내기. 모든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다소 철학적으로도 들리는 이 말은 오늘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이제 진짜 원하는 사랑, 진짜 원하는 일, 진짜 자신을 내면에서 찾는다. 이처럼 자기 탐색과 자아 찾기는 일종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둘은 똑같지는 않지만 서로 연결돼 있다. 부모와 선생님,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니다. 진짜를 알려면 겹겹으로 나를 둘러싼 껍데기를 벗겨내고 내면의 자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우리는 어쩌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의심나는 일이 있을 때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의례 이런 답을 듣는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세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되던가? 수도자처럼 갑자기 깨달음을 얻듯 정답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의 답을 개개인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강박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선 우리 안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자기 탐색이나 자아 찾기가 유용한 점도 있지만 거기에만 몰두할 필요는 전혀 없다. 처음에 이런 말을 들으면 반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다.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를 도울지 말지를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결정해도 되는가? 그 상황에서 생각할 것은 우리 내면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따질 필요 없이 도울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그 자체로 중요하다. 아인슈타인이나 모차르트, 비트겐슈타인이 어떻게 각각의 분야에서 인류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런데 그들이 내게 무슨 의미지? 라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실천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안이 아니라 밖을 쳐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사회, 문화, 자연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한 답은 내 안에 있지 않다. 진정한 자아 같은 건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으면 내면이 아니라 밖을 주시하고 귀 기울여야 한다. 내가 바라보는 것, 행동하는 일,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야 한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 이제는 자아 찾기나 자기 탐색이 진짜 우리에게 이루었는지 물어야 할 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았는가?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기나 한가? 찾으려고 애쓸 가치가 있는가? 아니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교과서나 자연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도 답을 찾는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든 여행을 떠나든 심리 상담을 받든 자기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찬양받는다. 심지어 회사도 그렇다. 고용주는 직원들을 자기계발 강좌에 보내고 관리자는 부하 직원들에게 자기 내면과 핵심 역량을 탐색하라고 코칭한다. 매뉴얼은 당신 안에 있다. MIT 교수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오토 샤머가 유 이론에서 내세우는 구호다. 거대 기업의 경영자들조차 내면의 목소리라는 말을 쉽게 쓴다. 더 텔레그래프는 사업상의 결정 과정을 여전히 내면의 목소리가 지배한다라고 발표한 적 있다. 객관적인 수치와 내면의 목소리가 충돌할 때 느낌보다는 데이터를 따른다고 대답한 경영진은 1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려 90%가 데이터를 무시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따르거나 거기에 부합하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고 대답했다. 이를 위해 잡지나 자기계발서를 들춰본다고 대답한 경영자도 많았다. 다음은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 전형적으로 제시하는 조언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1.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내면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잠시 참았다가 뱉습니다. 3번을 되풀이하고 호흡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세요. 2. 이제 몸을 의식하며 조금씩 긴장을 풉니다. 발가락 끝부터 시작하세요. 긴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욕구와 내면의 목소리를 더 진실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3.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유심히 관찰하세요. 무언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불편하게 느껴져도 달아나지 마세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 곧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4. 질문하세요. 모든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낄 때마다 왜 그렇게 느끼는지, 그 느낌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응답이 올 것이라 확신하세요. 답은 생각의 형태로 올 때도 있고 이미지나 신체 감각, 직관적인 깨달음의 형태로 올 때도 있습니다. 5. 그 답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느낌, 내면의 목소리를 토대로 행동하세요. 그것이 이끄는 대로 세상을 항해하세요. 일단 당신이 과감하게 자기 성문을 열고 성벽을 허문다면 성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자신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패러디한 것이지만 분명 어디선가 보고 들었을 법한 조언이다. 마음 챙김 명상이나 자기계발 산업의 온갖 강사와 멘토의 조언들도 비슷하다. 우선 긴장을 풀어야 한단다. 물론 가끔씩 긴장을 푸는 것이 좋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 다음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필요를 느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부터는 살짝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거나 내면의 필요를 느껴보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경계하라.
우리 내면의 소리는 진짜 귀 기울일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에게 배우자가 있는데도 내면의 목소리가 잘생기고 예쁜 동료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라고 속삭인다면 어떻게 할 셈인가? 누군가를 해치라고 속삭인다면? 물론 자기계발 멘토들은 그런 건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글쎄, 어쩌면 그럴지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인가? 내게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본성이 있다면? 우리 내면으로 더 깊이 뛰어들라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완전히 불안의 늪으로 빠뜨리고 말 것이다. 심리학자 필립 쿠시머는 오늘날 우울증이 유행하는 이유는 내면의 목소리에 집착하고 진정한 자기를 찾던 사람들이 결국 내면 깊숙한 곳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삶의 의미를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결국 모든 게 삶도 관계도 나란 존재 자체도 부질없는 게 되고 만다. 터무니없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탐색하다가 내린 결론치고는 너무 위험하다. 자아 찾기를 거부하라. 또는 확실히 틀린 답을 찾는 경우도 많다. 모든 답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말이 사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 우리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신은 스콘을 어떻게 만드나요? 중국어로 말을 뭐라고 하죠? 제게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자질이 있나요? 내가 알고 있는 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안에도 당신 안에도 없다. 마지막 질문을 놓고 이야기해보면 우리 사회에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는데 필요한 객관적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모두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 인정받는 능력이다. 내면의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세상을 항해하라고 세상에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잘도 그러겠다. 세상에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는 특권은 독재자나 누리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건 특권이라기보다 저주에 가깝다.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의 표현을 빌리면 온 세상이 복종하고 무수히 많은 고분고분한 욕망의 전령들에 둘러싸인 폭군 네로 황제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모든 이가 자기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자신을 맞출 필요를 느끼지 못했지만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 타인과 세상 전체가 관계와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소망의 대상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니다.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교감과 소통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자리를 잡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자아 찾기에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실제로는 의미가 없지만 탐색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마주할 위험이 있다. 의사들은 이런 현상을 건강 역설이라 불렀다. 의료진단법과 치료법이 더 많아지고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끊임없는 자기 진단의 쳇바퀴에 갇혔고 그 결과 불안과 건강 염려증이 널리 퍼졌다. 간단히 말해 의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더 아프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모든 자기 탐색을 그만둘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느낌은 본래 합리적이지 않다. 당신에게 심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갑자기 비스킷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 순간의 느낌에 따라 아몬드 비스킷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당신은 당신의 느낌에 저주를 퍼붓게 될 것이다. 심리학과 오늘날의 주류 문화는
우리 안에 진짜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퍼뜨렸다. 또한 사회화 과정과 다른 사람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가짜 자아가 있으며 그 자아는 극복해야 할 존재라는 생각도 퍼뜨렸다. 자아 실현이라는 용어는 이런 가짜 자아를 벗겨내는 과정을 일컫는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느낌을 되돌아보면 진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미 앞에서 내면의 소리를 찾으라고 말하는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내면에 진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 자아는 우리의 행동과 삶,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다시 말해 우리 바깥에 드러나는 모든 것에 반영되지 않는가? 슬라보의 지적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흥미롭게 여기는 것은 당신 내면의 진짜 자아보다 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에 더 많은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항상 가면을 믿습니다. 자, 이제 가면을 벗자 같은 행동에 해방적인 잠재력이 있다고 결코 믿지 않아요. 진짜 가면은 내 진정한 자아, 진짜 자아입니다. 그리고 허구처럼 위장된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은 바로 밖에 있습니다. 내면에서 자아를 찾는 현상을 심리학과 철학으로는 설명할 길이 별로 없지만 사회학은 약간의 해안을 줄 수 있을 듯하다. 왜,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을까? 어쩌다가 진짜 내가 우리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까?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악셀 호네트는 그럴듯한 대답을 제시한다. 그는 정답은 내 안에 있다는 생각, 따라서 삶의 목표가 자아 실현이라는 생각이 아마 1960년대에는 일종의 해방감을 안겨주었을 거라고 말한다. 그때는 개개인을 쓸데없이 규제하고 제한하는 엄격한 사회의 족쇄를 벗어던질 만한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호네트에 따르면 이런 내면의 전환이 한때 가부장제나 자본주의 같은 제도에 합리적으로 저항하는 방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후로는 저항하고자 했던 바로 그 제도를 정당화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호네트는 오늘날의 탈근대 소비자 사회가 유연하고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개개인을 자기개발과 혁신으로 끝없이 몰아넣는다고 주장한다. 성장과 소비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반역과 같다. 자아 실현 쓰나미는 고분고분하고 유연한 노동력을 원하는 시장의 요구를 지원하고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개개인은 안정감을 잃고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사회는 지난 50년간 무늬만 진보적인 온갖 경영 이론과 조직 이론으로 전인적인 인간과 인적 자원, 이를 통한 자아 실현 같은 말을 부르짖게 됐다. 자아 실현은 더 이상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직장에 쓸모 있는 도구가 되도록 개발하게 만들 뿐이다. 잘못된 제도에 진짜로 저항하고 싶다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찾고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거부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법. 가속화 문화는 모순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자아 찾기가 그렇다.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그 달성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모순이라 부른다. 사람을 돕는다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모순이다. 몇몇 정신병리에는 이런 모순이 내재해 있다.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집착이 될 수 있다.
세상을 합리적 체제로 분류하려는 욕망이 비합리적 집착이 될 수 있다. 사회에서 이런 모순은 다양한 상황에서 더 큰 규모로 작동한다. 팀별 자기 경영과 책임 위임, 일을 통한 자기 개발 같은 개념은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이 인격의 부식이라 부르는 현상을 낳았다. 스스로 경영하고 책임지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하니 개인이 의지하며 딛고 설 만한 단단한 토대가 사라진 것이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전염병처럼 퍼졌고 사람 사이의 믿음과 연대는 무너졌다. 가속화 문화는 끝없는 혁신과 창조성, 자기 개발을 요구하며 기존의 질서를 더 공고하게 만들 뿐이다. 자기 개발과 전인적 인간 같은 개념을 강조하는 경영 안내서를 읽다 보면 1970년대의 자본주의 비판서를 읽는 느낌이 든다. 간단히 말해 우리를 억압하던 전통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 사회를 변혁하자는 발상이지만 역설적으로 사회의 억압을 재생산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자기 탐색을 통한 자기 개발이나 자아 실현은 가속화 문화를 키워 온갖 문제를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다. 그러니 자기 개발이니 자아 실현이니 하는 허튼 소리를 그만두면 우리 삶뿐 아니라 사회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깨닫고 나면 처음에는 무력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내 삶의 새로운, 더욱 희망적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 방향은 역설적일 수밖에 없다. 끊임없는 변화에 저항하는 보수적 태도가 진정한 진보가 될 테니까. 예전에 억압이라 여겼던 것이 어쩌면 실제론 해방이 될 수도 있다. 끝없이 혁신하고 혁신하는 것보다 평범한 일상과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더 큰 잠재력을 길러줄 수 있다. 몬티 파이선의 영화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에 등장하는 데니스처럼 말이다. 영화에서 사람들이 메시아로 떠받드는 주인공 브라이언은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봐요.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생각해야 해요. 당신들은 모두 개인이에요. 브라이언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고, 그들 자신이 되라고, 즉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 말에 군중은 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맞아요. 우리 모두 개인들이에요. 나는 아닌데 라고 대답한 데니스만 빼고 말이다. 데니스는 자신이 개인임을 거부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이 개인임을 확인한 셈이다. 어쩌면 자기를 찾는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기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른다. 적어도 어느 정도 자기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진정한 자기를 찾고 개발하라는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삶을 더 존엄하게 살 수 있다. 그들은 일관된 정체성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자기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될 테니까. 장자크 루소가 등장한 이후 우리는 줄곧 우리 자신이 되는 것,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왔다. 루소는 내면의 목소리에 대해 처음 글을 쓴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의 유명한 자서전 고백록은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전례도 없고 앞으로 따라할 사람도 없는 일에 착수했다. 나는 내 동료 인간들에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한다. 그리고 그는 나일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봤다. 나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고
아마 존재하는 그 누구와도 같지 않다. 내가 더 낫지는 않을지라도 내게는 최소한 독창성이 있다. 루소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게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자신이 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건 사실이 아니다. 진정한 아네르스 브레이비크, 인종주의 연쇄 테러를 일으킨 범죄자가 되는 것보다는 가짜 마더 테레사가 되는 게 낫다. 사실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은 아니다. 반면에 우리와 서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크게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인지 아닌지 따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 우리는 자아 실현에 매달리느라 종종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렇게 내면의 소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보다 의심을 품고 사는 편이 더 낫다. 자아는 누구도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며 내면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믿을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런 의심 자체가 미덕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소개하겠다. 그러니 의심은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연습부터 하자. 건강한 나를 만드는 아우렐리우스의 지혜. 로마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육체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고 말한다. 이는 자아를 탐색하거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지 말라는 뜻의 로마식 표현이다. 아우렐리우스는 그런 속삭임에 굴복하는 사람은 몸의 욕구에 매인 노예가 된다고 말한다. 예컨대 디저트가 맛있다고 해서 폭식을 하면 우리는 건강을 잃을 것이다. 운동이 좋다고 거기에만 몰두하면 다른 중요한 일에 쓸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고 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니 내면을 탐색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말자. 육체의 속삭임이 너무 커서 듣지 않을 수 없을 때는 강한 의지력을 발휘해 싸울 수도 있어야 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의지력이 근력과 같다고 믿었다. 즉, 훈련하면 할수록 더 강해진다고 믿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 기른 자기 통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미덕이었다. 물론 나이키 광고처럼 Just do it. 그냥 하라고 훈계하는 사회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덕목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온갖 자극에 적절히 저항하는 법을 터득한다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아마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조언할 것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는 것이다. 내면의 목소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옳은 일들이 있다. 현대의 스토아 철학자 윌리엄 어비는 이런 일들을 하는 연습을 자발적 불편 경험하기라고 표현한다. 대단한 불편을 경험할 필요는 없다. 금욕적 신비주의자들처럼 몇 주씩 굶으란 말이 아니다. 단지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좋아하는 디저트를 참는 정도의 간단한 불편도 괜찮다. 또는 살짝 춥다고 느낄 만큼 보일러 온도를 높이지 않는 불편일 수도 있고 차를 타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당연히 겨우 이런 일들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세상은 크게 안 바뀔 텐데요. 라고 묻고 싶을 것이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내키지 않는 일을 하는 연습에는 여러 이점이 있다.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미래에 어떤 시련이 닥치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 편안함밖에 모르고 안락함만 느껴온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불편과 시련을 참기가 무척 힘들 것이다. 이를테면 늙고 병들었을 때, 가까운 사람이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견디기 힘들어진다. 둘째, 작은 불편을 참는 연습을 하다 보면 미래에 닥칠 불운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어빈에 따르면 작은 불편에 익숙해지다 보면 불쾌한 경험도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만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란 걸 받아들이면 미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든다. 셋째,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에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비 오는 날 걸어서 출퇴근을 해보라. 당신의 교통카드가 다시 보이게 될 것이다. 버스를 오랜 시간 타보라. 당신의 차가 무척 고마워질 것이다. 정말 배고플 때 먹는 밥은 배부를 때 먹는 진수성찬보다 맛있는 법이다. 만약 이와 비슷한 연습들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온갖 엉뚱한 일에 뛰어드는 것보다 좀 더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보면 좋다. 설령 그게 항상 기분 좋은 일은 아니더라도 말이다. 조금 부끄럽고 힘들더라도 사과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 사과를 하거나 또는 연말연시에 친구들과 폭식과 과음을 즐기는 대신 기부를 해보자. 당장은 좀 불편하겠지만 아마 나중에는 훨씬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 기분에 따르는 일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을 두고 뿌듯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와 만족감만을 쫓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 그럼으로써 결국 우리에게도 좋은 일들, 다시 말해 윤리적으로 옳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제 이 문제는 확실히 정리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